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해방 뒤에 이제 그 민간인인 홍순칠 의용대장, 수비대장이죠, 수비대장. 이분이 독도를 지키려고 이제 뭐 가산을 처분하고 총도 사들이고 뭐 박격포도 사들이고 해가지고 의용대 모집하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죠. 전투를 벌인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을 막 이렇게 격퇴시키기도 하면서 막 해안포도 가짜로 설치하고 해서 뭐 어떤 좀 그런 기지도 발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도 개발 계획서라는 거를 경상남도에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실효적 지배를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선언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밀약 상태가 있었던 게 배경이라고 추정이 되죠. 전두환 정권 때도 왜 일본 정부한테 돈 받았죠. 심지어 또 중앙 아까 거는 언제 때였죠? 65년. 65년. 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박정희 시절에 심지어 이분이 심지어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뭐 부인 얘기로는 팔을 부러뜨렸다고도 하죠. 오른팔을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도록.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더 이상 떠들고 다니지 마라. 중정에서 네. 박정희 시절에. 그리고 전두환 때도 뭐 이 전두환 때는 좀 특이했던 게 1980년대에 북한 방송에서 이 홍순칠 수비대장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또 잡아들여가지고 그때는 독도는 우리 땅이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정광태. 전두환 정권이 그때 일본 출범하자마자 일본 정부에 그때 차관도 많이 받았어요. 한 40억 달러 받았었죠.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웠겠지 자기들은. 이런 어쨌든 자세. 우리 각하는 하여튼 거래가 있다. 우리 각하가 그래서 거래면은 뭘 받았을까? 뭘 이죠 뭘? 결국엔 형태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다니까. 자 여기서 틀어주는 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어떤 경제적 이득이 되는 뭔가를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각하가 이렇게 일본이 우리는 말을 해서 인터넷 그 게시판에 잘했다 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을 수는 있어요. 특히 젊은 네티즌들한테. 그 이상의 이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실리적으로. 일본은 손해내는 게 없어요. 단 하나도. 모든 게 이득이에요. 그건 그래요. 네. 그 외교적으로도 이득이고 실리도 이득이고 그 일본 정권으로 봐서도 이득이고 이거를 그냥 했을 리는 없다. 대충 이 정도의 이벤트면 얼마 정도? 아니죠.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거 여기는 굉장히 그 거래를 기본 프레임으로 하는 그게 좀 상당히 많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또 맞춰드려야죠. 뭐 지난주에도 뭐 거래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그때 각하는 또 뭐 거래가 없으면 뭔가 하질 않아요. 그때는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지고 이제 거래 얘기를 했었는데 정반대의 사안 가지고도 이제 더구나 지금 일본이 생각해 보시면 그과 그걸 다 거래를? 어떻게 설명을 해봐요, 전체를. 이거 군사협정하고, 구체적으로. 독도하고, 거래하고. 세 가지를. 이게 극과 극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이요. 군사 협정을 맺는 것도 일본이 소위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군국주의까지는 아니어도 평화헌법을 제끼고 그리고 군대를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자기들 말하는 보통국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도움이 돼요. 이것도 저거 봐라. 한국이 하는 걸 봐라. 우리가 우익들이 나서서 우익 발언권을 충분히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자극하는데 우리도 우리 자유권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걸 추진하는데 충분히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죠.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일본 평화헌법 지키자는 이 사회 인사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의 발언권이 줄어들겠죠. 그쵸.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처음에 김종수에게 동의를 안 했거든요. 네. 동의를 안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또 그럴듯해. 일본은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건 맞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맞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건 찾아낼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절대. 어떻게 그러니까 찾아낼 수 이거는 소송 들어가면은 할수 불리해, 없죠. 이건. 아니 그렇게 증거를 넣을 수 추정된다고 없으니까. 얘기했어요. 계속 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럴 그랬어요? 가능성이 워딩이 뭐예요? 크다. 다운표 안에 뭐라고? 다운표 이렇게 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같은데? 거기까지 괜찮나? 그럴지도 몰라. 네. 그럴 개연성이 높아. 같다. 그럴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그게- 물음표를 아. 찍으면서 위를 올렸잖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 수법이구나. 각하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같은 수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고요. 그 수법 맞고요. 하여튼 이 독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 퇴임 이후에도 어딘가에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다시 파헤칠 사안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일본 언론들이 참 좋아했죠. 우호적이었어요, 굉장히. 배신감 느낄 거예요. 저는 배신감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일본 갈 때 너무 착착이야. 일본 지난번에 갔을 때 생각해보면 독도를 하고 나서 아니, 며칠 일단 만에 이건 국민. 그러니까 저는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의심을 아주 굳혔어요. 그 전에도 우리 각하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생각하다가 통화 수입하고 일왕 얘기 나올 때부터 우리도 일왕 발언까지 나갈 이유가 별로 없고요. 통화 수합 얘기도 수입이래. 수합 얘기도 나올 이유가 없어요. 독도하고 통화 수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양쪽이 가장 강한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가장 강한 조처들을 톡톡톡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뭐 독도 갔어. 그래? 그러면 통화 수입이래. 통화 수입 다시 생각해. 이렇게 한다는 조치도 너무 기상식적이에요. 오바. 안 갈 거고요. 네. 그렇게 안 갈 거고 아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치고 빠진다.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로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봐라 한국의 대통령이 꼬리 내리지 않느냐. 이게 너무 착착착이라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외교적 대처를 단일 사안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그 외교적 사안도 아니야. 통화 수합은 거기까지 착착착 진도가 나간다는 게 이상해요. 알았어요. 전 학설로 전 인정을 할게요. 하나의 의미 있는 학설로 김학설로 인정해주세요. 김학설로. 그런 뜻은 해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독도. 네. 이 사진 좀 보시죠. 여기 이제 이 밑에 이게 턱뼈. 하악이죠. 턱뼈는 앞을 보고 있지만 이 위 두개골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이쪽을 보고 건데 있네요. 여기 지금 동그란 게 있단 말이죠. 오. 지금 어느 분주골인지 가만 있자 설명 우리가 했나요? 일단 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맞은 거 아닌가요? 이거? 대단히 원형이네요. 네. 이제 기사로 그동안 뭐 6cm 뻥 뚫린 구멍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장준하 선생 두개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뭘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이 네, 상태 그대로. 이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또 한겨레에서 장준하 선생 이거 기획 좋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광복절 기사로 이제 내보냈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검을 안 했었던 거죠? 37년 전에. 사망 당시에는 이 부인께서 독재 정권의 부검을 군사 독재 아래서 사인이 제대로 밝혀질 리 없다라면서 부검을 거부를 하셨어요. 맞는 판단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뭐 검시 그 당시에도 검안 이런 건 검안은 있었는데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두개골이 이런 상태라는 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밝혀진 거죠. 저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도저히. 어떻게 동그랗게, 지금 추락사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산에서 등산하다가 추락사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 돌이, 완전 원형의 돌이 이렇게 길게 생긴 게 있는데, 옆으로 수평으로 쭉 그대로 떨어져서 딱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장준 선생 그 추락사 발표 나왔을 때 미치지는 않았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타살했다.
심지어 뭐 이거 중정에서 이제 그 타살한 거다 산에서 그런 얘기는 뭐 파다 했었거든요. 파다 했고 거의 다 그거를 사실은 뭐 민주화 운동 했던 쪽이나 이런 쪽에서들은 다 그렇게 믿었었죠. 근데 다만 그때 이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 하면은 그냥 끌고 가서 그냥 남산 끌고 가가지고 그냥 뭐 그냥 고문해 되면 뭐 도리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던 거가 이제 37년 만에 진짜 이제 구체적인 지금 이제 증거가 결정적으로 지금 나온 거네요. 저거는 이만한 망치 같은 걸 팡 쳐야지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균일한 압력으로 마치 그 면적에 동그랗게 났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파이고 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단면이 납작한 단면, 동그랗고 납작한 단면이 똑같은 크기로 빵 부딪힌 거 아닙니까? 압력으로. 그건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불가능한. 당시 박정희 같다고 정권이 저는 추론이 되네요. 네? 아니, 박정희 정권이 그때 충분히 저런 짓을 할 정권이었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일본에 가 그렇게 있는 단정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나 단정을 해도 나 뭐 안 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아니 그때 신고해 주세요 경찰에. 심지어 그 일본에 가 있는 김대중 선생 그때 이제 선생이라고 그랬죠. 까지도 그 충정에서 납치해가지고 배에서 그냥 수장을 물에다 던져버리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한국까지 와서 목숨을 건진 뭐 그런 짓까지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장준하 선생도 그때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었죠. 굉장히 위협을 느꼈었거든요. 이 장준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때 그 민주화 운동 그 세력의 뭐 그야말로 상징처럼 뭐 지도자였으니까 최고의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저런 짓을 했다 하는 의혹이 아주 강했는데 아마 조금 더 접근하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도 되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치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동시대를 거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 아주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만주국 장교라는 게 거기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던 박정희 대통령은 독립군을 잡던 일본군 쪽의 장교였고 그것도 만주국에서 이 양반은 독립군 소속이었거든요. 광복군으로. 광복군? 네. 일본군으로 징용을 갔다가 일본으로 지정당했다. 탈출해. 이 인생 자체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 대통령이 선출된 게 아니라 구테타를 통해서 자기가 정권을 뺏어가서 구테타에 대해서 독재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만주국 장교라고 너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죽였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고도 남는다. 죽일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죽일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면은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장준하 선생이 그래서 또 쿠데타 이후에 한일회담 반대운동, 뭐 베트남 전쟁 파병 반대운동 이런 걸 하셨고 6대 대선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 지지 유세를 하면서 박정희 당시 후보의 5.16 쿠데타 이후에 친일파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았다가 국가원수 모독죄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이후에는 사실인데 사실을 말했다고. 1967년부터는 국회의원 지내셨고, 뭐, 어쨌든 뭐, 당시 이제 실족사로 발표가 됐었는데,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하기도 하셨죠. 그때 사상계 대단했었죠. 오늘 저희 한겨레에서 그 장준하 선생 아들 호건 씨, 장호건 씨를 인터뷰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유족들의 어떤 좀, 뭐랄까요. 삶의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유신 정권이 조선시대 마냥 삼족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거지 아닌 거지로 만들어 죽음 상태로 몰아넣었다. 먹고 살려고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모인 적이 없다. 먹을 것이 떨어져 아버지를 잘 아는 지인이 쌀 한 가마니를 몰래 가져다 줬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혼쭐이 난 적도 있다. 다른 정치인들은 순환을 당해도 정치적 탄압으로 끝났지 이렇게 한 집안을 풍비박산낸 유례는 없을 것이다.
직장에 취업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정보기관에서 압력을 넣어서 못했다. 아버지를 잘 아는 기업에 찾아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회장이 봉투를 쥐어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27살 한창 나이였는데 돈 돌려주고 나왔다. 가족들이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노모, 88살 되신 노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셋집에서 월 60만 원 연금으로 지낸다. 그러나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비참한 가족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아무튼 이제는 유족 간의 대결도 되는 것 같아요. 유족 간의 지금 그 대결. 아드님, 아드님 되는 분이 진상규명 지금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이제 밝혀라 요구하고 나섰고, 또 다른 쪽의 유족은 저기 또 계시고, 그거에 관한 또, 아니, 금기어야, 금기어. 아니,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또 따르는 문제란 그 말이에요.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그 아까 거기 있던 거기 20분 거리. 20분 거리. 팍. 그러니까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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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그흐. 브그흐. 그러니까. 브그. 아니, 이거는 진짜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이거. 이건 책임이 이거 우는 따르는 타임이에요, 부그. 자음만 지금 부그. 아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로고도. 무슨. 근데 진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버그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 한 발 늦었어. 이 남자 넷이서 모여서 그 이제 이른바 다구리 붙는 것처럼 응? 한 여인을 놓고 깔깔거리면서 정식으로 비판을 하고 정교하게 비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치 조롱의 대상, 웃음거리의 대상 이렇게 하는 건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제 가까운 시청자가 한 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편집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박근혜 브그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시네. 아니, 박근혜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는데요. 박근혜만 별도로 상대해야 돼요. 모두를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다루잖아요. 다루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죠. 심지어 여기 출연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정수가 나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다뤘어? 그다 그거는 이상으로 다뤘다고. 아니, 부그. 부그. 앞으로 그 곤란한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구나. 아니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예전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이 이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날리면서 이름 이니셜로만 으드그 이렇게 날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득은 누구예요? 정무수석. 뭐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인데 그 문자를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한테 보낸 거예요. 잘못 보냈지, 맞아. 예. 그래서 거기에 잘못 보낸 으드그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초성만 쓸 때는 그렇게 버그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니 아까 저 책 집더니 왜 그냥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뭐 좀 책 얘기하려고 아니, 집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광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책 속에 어쨌든 이 장준하 선생 그 사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아요. 마침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정치적으로 최소한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전임 대통령의 자녀가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리고 그 몇십 년 동안 이게 안 풀렸고 저는 이 장준하 선생 사인에 관한 이야기는 꽤 지적될 수 있다. 이야기가. 예를 들어 저거를 저기 뭐죠? 미국의 미드도 있잖아. 그거. 뼈만 본즈. 거기를 보낸다든가. 어디 기관에 보내서 이렇게 몇 군데 의뢰도 받아보고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또 뭐 정치적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아마 대선 전국 내내 쟁점이 될 거예요. 이거 이런 건 완전한 사실 규명. 진실 규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진실 규명에 관한 문제는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그런 건데 이 정치 쟁점화돼 버리면 분명히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이 시점에 다시 파묘를 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이것은 뭐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 이러면서 정치 쟁점이 돼버리면 정치의 공방이 돼버리면 물타기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권위 있는 곳에서 타살이다, 추락사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주면 그 물타기로도 쉽게 덮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단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신의 책임을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박근혜 후보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죠. 네. 그건 맞는데 하나도 책임 안 지는 건 안 되잖아. 하나도 책임 안 지려고 하잖아. 근데 이 책은 30년간 사형수들의 어머니셨고 73살 현역 청춘 멘토인 베스트셀러 인생 9단의 작가 양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년 전부터 대장암 투병 중인 작가는 어른 공부, 이 책 제목인데요. 어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올바른지를 속 시원한 입담으로 들려줍니다. 의리의 출판사 가디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의 다 해버렸어요. 남은 얘기 있잖아요, 오늘. 책 얘기요? 아니. 그거 아니었는데. 이 책은 왜 쓰셨어요? 책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썼어요. 왜요? 그런 거 말고 뭐 좀 물어봐요. 좀 멋있는 거로 좀. 그러니까 이 책을 여기 이 책에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동기가 뭔가요? 여기 낙곰수 얘기가 한 챕터나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고요. 무려 5개의 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SNS에 관해서 SNS가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꿀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거예요. 그건데. 네, 됐습니다. 책 다시 가져가야겠다. 우리 인권위원장 얘기는 짧게 하시죠, 그럼 뭐. 네. 인권위원장을 다시 재임명했어요. 네. 이 이명박 정권을 상징하는 재임명 같아요. 아무리 뭐라고 주변에서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 휴가 갔다 와서 시간을 상당히 끌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바로 임명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을 상당히 끌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도 이거 새누리당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청와대로 전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 정도면은 분위기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갔었는데 결국 그냥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진짜 불통은 불통이다. 진짜 뭐 임기 말 지금 뭐 몇 달 안 남고 뭐 그래도 진짜 달라지는 게 없구나 싶더라고요. 시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데이터가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우리 각하가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근데 이게 우리 각하 시절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그 녹조 나왔을 때 만약에 건교부는 녹조 때문이 아니다, 이게 사대강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최소한 4대강의 영향도 다소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발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4대강, 유일하게 4대강 때문이야. 이렇게는 아니어도. 그, 예전에 정권 때 생각해보면, 환경부가 태클을 걸거나, 부서들, 정부 부처끼리 싸우거나, 이해가 묻혀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없어. 이거, 인권위원장도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거나 대통령 실장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조율을 하잖아. 서로. 우리 각하 치하의 특징이에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인권위원회하고 청와대하고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청와대 결정에 그때 이라크 파병 결정하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거 막 반대 의견 내고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긴장. 그게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라고 만든 독립기관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같은 편, 자기 사람을 자꾸 쓰려고 하니까 뭐 제 역할을 지금 이제 못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 현병철 위원장 같은 경우는 MB 인사 뭐 문제 많은 거야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진짜 좀 심각한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좀 창피한 게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그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인권단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건 좀 들어줘야지. 그리고 이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당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책임이 상당히 저는 컸다고 봐요. 아니, 새누리당이 지금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반대 의사 전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새누리당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거 그냥 없앨 수가 있었어요. 없애는 거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진작에 그 청문회 끝나고 국회에서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할 때 그때 야당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새누리당도 그때 진작에 우리도 반대한다. 그래서 의견서가 다 반대로 부적격 의견으로 나오면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청와대가 그 임명 못 하거든요. 국회에서 의견서가 그렇게 나오면.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그거 안 했어요. 그냥 묵인하고 그냥 가다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야 마지막에 이제 임명 권한이 MB한테 넘어간 후에야 그때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결국은 이렇게 임명하게 한 거가 새누리당 책임이 컸다. 좀 그거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전화왔나 보다. 얘기 끝나자마자 전화. 메시지가 있었대요. 선을 넘지 말라. 네? 청와대 MB의 인사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한나라당의 그 공천 헌금권은 현기환 전 의원까지 가나요? 안 가나요? 오늘 제명 아니, 제명은 했는데 그 꼬리 자르기 하면 그 제명하고 나면은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당원도 아닌데 이제. 뭐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뭐 그렇게 하면서 당에서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는 하는데 아무 구속력이 없게 됐는데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조사는 한데 현영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니까. 근데 제명이 너무 시간 끌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벌써 이 일 터진 지가 지금 보름도 넘었죠. 지금. 제명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네? 제명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제명해야죠. 일단 3명 중에 지금 2명은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조기문은 조기문하고 그 현영희 의원하고 이거는 다 사법적 처리 대상인 게 지금 드러났고 당연히 제명감이고. 근데 지금 현기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지금 물증이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그동안 해명했던 게 거짓인 게 여러 개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일단은 제명감은 되죠. 나중에 사법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는 좀 그건 최종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너무 시간 끌어가지고 이 문제를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근데 당이 제명을 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회의감이 드는 게 문대성 의원, 김영태 의원 이런 경우에 이제 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명이야 뭐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제스처고 사실은 이제 사법적인 처리 그게 이제 뭐 핵심이 되겠죠. 한나라당에서는 그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핵심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 양반이 돈을 받았느냐, 소위 친박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한 그 양반이 그럼 받았으면 개인적으로 받았느냐, 그 돈이 어떤 공천 헌금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 양반 혼자 착복했을 리는 없고 그 양반 혼자 공천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 돈이 뭐 당으로 갔던 공식적 루트로 갔던 뒤에 대선 자금으로 갔건 누군가한테 갔을 텐데 그 돈이 현기환 전 의원한테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뭐래요? 사석에서? 뒤에서?
한겨레라고 말 안 해주나? 얼마나 얘기 잘해주는데요. 배달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배달 사고. 배달 사고. 현기환 전 말이 안 된다고 의원을 봐. 믿는다는 얘기도 아직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달 사고는 박근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배달 사고 무게 싫다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게 이제 좀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위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앞으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이게. 그동안 쇄신 계속 얘기했는데, 새누리당 쇄신 얘기는 계속 했는데, 정작 이런 일이 친박 내부에서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은 쇄신을 안 하고, 자기 가까이, 자기 내부는 쇄신 안 하고, 당만 쇄신 얘기를 계속 해온 거니까, 이게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할 말이에요. 이게 개인 비리지 어떻게 공천 헌금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박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현기현 전 의원 혼자 3억을 받으면 3억을 받다가 칩시다. 3억을 받으면 현기현 의원 혼자서 나머지 의원들이 반대해도 지역구 후보조차 안 됐던 사람을 비례대표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기현 전 의원이 박근혜 정도 힘을 가진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게? 현기환의 당이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 혼자를 구슬리면, 비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비리를 하면. 실제로 됐으니까. 만약에 떨어졌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됐잖아요. 한나라당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비례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극히 이례적이죠. 매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비례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와서 번호를 막 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근데 좋은 사람 많은데 자리가 모자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지역구에 가보실래요? 이렇게는 하거든요. 근데 지역구에서 떨어졌다고. 그 검증 과정에서 누가 날라갔지? 경쟁자가 더 뛰어나서 혹은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이어서. 근데 거기서도 자격 미달인 사람을 비례로 데려오진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람을 비례로 줘서 당선시키려고 하면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인 거지. 개인 비리라는 건 떨어졌어야지. 거기 안 되고 돈을 줬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해야 되는데 됐잖아.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건 개인 비리가 아니죠. 그죠. 공천 비리죠, 공천 비리.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 일이 터졌는데도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별로 특별히 안 떨어졌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새누리당은 저렇게 생각할지 모를 거예요. 그거 봐라. 뭐 별일 없지 않냐. 그냥 대충 사과 이제 한번 하고 그냥 이제 가자. 아마 이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제법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함정이라고 봐요. 함정. 뭐냐면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이탈 안 해요. 진짜 박근혜 본인이 진짜 큰 사고 쳐서 자기가 직접 책임질 일, 이거 아니면 크게 이탈 안 합니다. 이건 경고예요. 똘똘 뭉쳐서. 근데 12월 대선 승부 좌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 누가 중도층을 더 끌어오느냐. 이거 가지고 결국 결판이 나는데 만약 새누리당이 이거 별일 없지 않냐. 그냥 사과 한번 하고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뭐 특단의 뭐 쇄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간다 하면은 저는 그 지는 길이다.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기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위기다 얘기를 이제 위기여서 했던 거고.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아 근데 오늘 내 책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네. 더 할 게 아니, 없는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소셜 미디어가 정치판을 바꿀 것이다. 제목만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지. 정치의 재발견. 네. 14,000원. 표지까지 한번 좀 들어주시지. 당신의 트윗 한 줄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14,000원. 지식 프레임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유창선. 그리고 일세는 2000 죄를 뿌려라, 죄를. 천국에. 2012년 6월 22일 날 나왔는데 아직도 일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 유창선 박사님 나오셨을 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의 다수의 지상파 방송에 고정으로 계속 출연을 하시다가 현 정권 들어서 일자리를 잃으신 유창선 박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앵벌이가 된 사연. 그 이제 앵벌이라고 그랬죠 그때.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그 있습니다. 앵벌이가 된 사연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뉴욕타임즈를 봤어요 그날. 보고는 아프리카 TV나 하는데 와서 김총수가 앵벌이라고 한 건 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야 별풍선 많이. 그래서 아까 이 대본에 보니까 오늘은 소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김회현 이제 소개가 오늘은 얼마 전 출연하셨었죠. 시사 별풍선 수집가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시사 별풍선 수집가. 수집가 하니까 그래도 전문가 냄새가 좀 나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별풍선을 주든가요, 안 주든가요? 아 어젯밤에 별풍선 좀 많이 터졌어요. 어제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셨는데? 8.15여서 그랬나 봐요. 박수를 화끈하게 좀 치시죠. 그럼 이때까지 별풍선을 가장 크게 터뜨린 때가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 우리는 발언 가지고 별풍선 안 해요. 내 생일날. 내 생일날.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는 좀 그래요. 생일 말고는요? 어? 예를 들어서 뭔가 방송을 시원하게 했더니 갑자기 별풍선이 팡팡 터졌다. 그때 그 정치 일정하고 관련해서는 그 6.2 지방선거 개표 방송할 때 그때 밤새 했거든요. 밤부터 새벽까지. 그때 마지막에 그냥 오세훈 한명숙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까지 막 같이 하고 몇 시간을 밤새면서 했는데 그날 많이 터졌어요. 수고했다고? 그때 수고도 그거지만 일단 그냥 석권을 했잖아요. 서울 빼고는. 그러니까 기분 좋았어? 한쪽에서 서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쏘는 거예요. 박사님이 잘해서는 아니고? 자, 이거 하죠 이제. 네. 워터락. 예,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다고 수돗물을 7-80%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워터락. 탁월한 절수 효과뿐만 아니라 가스비 절감 효과까지 그리고 23개의 정밀기계로 만들어진 반영구 제품이며 개발기간 없어졌지? 4년. 개발기간 없어졌어. 개발기간 4년에 빛나는 워터락.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별풍선 팡팡 터지기를 매일 진행하시죠? 네? 매일. 이제는 힘들어서 매일 못해요. 그래요? 며칠 생일날. 간격으로. 예? 며칠 간격으로 해요. 며칠 간격으로. 네. 어쨌든 다음 방송하실 때 별풍선 팡팡 터지기를 기원하면서 유창선 박사님 앵벌이가 성공하기를. 수집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